마르크스는 그렇게 되고, 베르그송. 베르그송한테 세계는 공통점이 없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한편에는 생명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물질. 그것이 뭐냐면 지성이 다 바라보는 대상으로서 스스로 운동하지 못하는 사물이 있다. 한쪽에는 생명, 한쪽에는 스스로 운동하지 못하는 사물. 전 우주는 두 가지 반대되는 운동이 충돌과 갈등으로 채워진다. 생명 운동은 상승 운동을 하고 물질은 하강 운동을 한다. 그래서 베르그송은 약간 그 어떤 고대 이후에 서양 철학의 어떤 그 명료한 그런 논리성 이런 것보다는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려는, 그래서 서양 철학 어떻게 보면 그 고대 완전 고대 그리스 그때의 어떤 표현 방식이나 그런 거랑 비슷하죠. 생명은 하나의 위대한 힘, 하나의 거대하고 힘찬 충동이다. 태초에 한꺼번에 주어졌다. 물질의 저항에 부딪혀 물질을 뚫고 나가려 분투하다가 점차 물질을 이용하는 법을 습득해서 생명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쭉 나가다가 힘이 물질의 저항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생명체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생명을 이어가는 거죠. 어떤 비유적인 표현. 생명은 장애물을 만나 분할되면 길목에 다다른 바람처럼 생명의 흐름을 양쪽으로 나누어 저항한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저항을 만나면 이걸 이제 바람처럼 이렇게 훅 이렇게 지나간다 이거죠. 어떻게? 생명체를 만들므로써. 그렇죠? 베르그송은 진화는 예술가의 작품 활동처럼 진정으로 창조적 과정이다 라고 주장한다. 진화가 이 생명이 흐름이 이어가는 거니까 진화가 되는 거예요. 활동하려는 충동, 막연한 욕구, 이런 것은 미리 존재하지만 욕구가 충족되기 전까지 욕구를 충족시킬 대상의 본성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화를 계속 하면서 생명력이 이어지는데 진화의 결과로 무엇이 나타날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진화가 끝나봐야 안다는 거예요. 진화는 예측할 수 없다. 결정론은 자유의지의 옹호자들을 논박할 수도 없다. 그렇죠. 결정론이라는 게 뭘 끝나는 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끝나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그렇죠. 동물 가운데 새로운 분기점이 등장하여 본능과 지성이 어느 정도 분리된다. 최고 상태에 이른 본능을 직관이라고 부른다. 지성은 자연의 지배에서 벗어나자마자 생명 없는 고체를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비연속적이고 활동력이 없는 대상이라는 명석한 관념을 형성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지성은 뭔가를 알 때 그 대상이 이제 생명 없는 고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 파악한 것은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헛된 거라는 거죠. 지성은 공간을 분할하고 시간을 고정하기 때문에 진화를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생성을 일련의 상태로 표현한다. 지성의 발생과 물체의 발생은 상호 의존한다. 왜냐하면 지성은 생명 없는 고체를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그게 바로 물체인 거죠. 지성이 공간과 관계하듯 본능이나 직관은 시간과 관계한다. 그러니까 베르그송은 공간이 아니고 시간이 본질적인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진화라는 것은 시간을 생각해야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간, 곧 물질의 특징은 흐름의 분할에서 유래하며 현실적으로 환상이 지나지 않는다. 어느 지점까지 실천적으로 유용하지만 이론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길로 이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파악하는 공간은 뭐예요? 시간을 뚝 잘라서 봤을 때
그런 상태를 공간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반대로 시간은 생명이나 정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특징이다. 왜? 진화를 볼 수가 있으니까. 베르그송에 따르면 수학적 시간은 현실적으로 공간 형식으로 표현된 시간이다. 근데 생명의 본질에 속하는 시간은 지속이다. 그러니까 수학적 시간은 뭐예요? 자르고 해서 이걸 붙인 게 시간이다 라고 파악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단편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처럼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그송이 수학에 대해 언급한 주요 논점은 세계에 대한 영화적 표상을 거부하려는 데 있다. 영화적 표상이라는 게 이제 뭐겠어요? 영화라는 게 여러 커트를 찍어가지고 그것을 이어 붙여가지고 돌리는 게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잘라짠 걸 붙인 게 아니라 쭉 이어지는 거다. 수학에서의 변화, 연속적 변화조차도 일련의 상태들로 구성된다고 생각한다. 그쵸? 수학에서는 어떤 우리가 미분이나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하나 이게 곡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점의 기울기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해서 직선 자그마한 하는 직선들의 연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수학에서는 그렇게 본다 이거죠. 반대로 베르그송은 일련의 상태들이 연속을 표상하지 못한다. 변하는 사물은 결코 어떤 상태로 있지 않는다. 그래서 정지한 상태를 붙여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베르그송은 변화가 일련의 변하는 상태들로 구성된다는 견해를 가리켜 영화적 표상에 근거한다고 말한다. 진정한 변화는 진정한 지속에 근거해야만 설명될 수 있다. 정지된 상태들의 수학적 연속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에 대한 해석을 포함한다. 쭉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견해가 정적 세계관이 아니라 동적 세계관이라고 불린다. 자, 윌리엄 제임스 근본 경험주의를 발명했다. 그리고 실용주의 또는 도구주의를 주창한 세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다. 제임스는 의식은 실조라는가? 라는 1904년의 논문에서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기본적이라는 사실을 주장했다. 주체와 객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본 경험주의, 한국말로는 근본 경험주의인데 라디컬이라는 것은 급진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를 아예 그렇게 나누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좀 급진적인 그런 사상이다 이런 거죠. 철학자들은 원래 인식이라는 일종의 사건에 발생한다. 거기서 하나의 존재인 인식하는 존재가 다른 존재인 인식되는 객체를 의식한다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인식하는 자가 있고 인식되는 대상이 있고 이렇게 원래는 전통적으로 나누었다 이거죠. 인식하는 주체는 정신이나 영혼으로 여기고 인식되는 객체는 물체 혹은 영원한 본질 아니면 타인의 정신일 수도 있고 자기의식에서는 인식하는 것과 인식되는 것이 동일하다. 자기 인식하는 것에서는 자기가 인식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그게 인식하는 것이 자기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또 그 인식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제임스의 의식은 비독립체에 붙인 이름이다. 제일 원리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체들이 만들어진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의 사유가 만들어지는 원래부터 있던 재료나 존재의 성질은 없다. 그러니까 물체는 독립체인데 의식은 독립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세계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오직 하나의 근본 재료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근본 재료를 순수 경험이라고 부른다. 인식은 순수 경험의 두 부분 사이에 나타난 특별한 관계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제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되는 객체가 있는 게 아니라 순주 경험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두 부분 사이에 나타난 특별한 관계인데 관념은 그것을 믿는 우리의 삶에 유익하기만 하면 참이다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급진적인 얘기죠. 참과 거짓의 구분을 우리의 삶에 일으키면은 참이다. 진리는 선의 한 종류지 독립적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으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따로 있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지성주의자에게 참된 관념은 현실과 부합해야 되지만 부합이 복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참된 관념은 현실과 부합하는 것이지만 현실 자체는 아니라는 얘기죠. 가장 넓은 의미의 현실과 부합한다는 것은 곧바로 현실이나 현실의 주변으로 안내하고 우리가 부합하지 않았던 현실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현실이나 현실과 관련된 것을 다루며 효과적으로 현실과 접촉하게 된다는 뜻일 뿐이다. 현실과 부합한다는 게 현실 주변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부합하지 않았던 현실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현실과 관련된 것을 다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딱 참이다 라고 하는 것,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효과적으로 다루면 되는 것일 뿐이다 라는 얘기죠. 진리는 긴 안목과 전체 과정에서 볼 때 사고방식의 방편일 뿐이다. 신에 대한 가설은 신이라는 말이 쓰이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만족스러운 효과를 낸다면 참이다. 그러니까 신을 우리가 믿을 때 신을 믿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그게 진리라는 얘기예요. 제임스는 인간적 현상으로서 종교에 관심을 갖지만 종교에서 묵상하는 대상에 대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이익을 얻고 그거에 관심이 있지 실제로 우리가 그 믿는 대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거죠. 자, 존 듀이의 최고 가치는 전통적 진리 개념을 비판한 데 있다. 도구주의라 부른 이론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전문 철학자들 대부분의 생각은 진리는 정적이고 궁극적이며 완벽하고 영원하다. 그게 진리죠. 근데 듀이는 사유를 진화의 한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유가 진화한다.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탐구란 무엇이냐? 결정되지 않은 어떤 상황을 원래 구성된 요소들이 통일된 전체가 되도록 그러한 상황을 이룬 구별과 관계 속에서 결정된 상황으로 바꾸려고 통제하거나 지시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탐구를 할 때 어떻게 딱 정해진 어떤 진리 요것을 보는 게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것을 정해진 어떤 통일된 전체가 되도록 통제하거나 지시하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 우리와 딱 따로 진리가 우리와 따로 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뭔가를 질서를 부여하는 거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탐구는 객관적 대상의 객관적 변형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탐구하는 그 주체가 진리를 대상을 변형시켜가지고 진리를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듀이 박사는 믿음이 특정한 결과를 낸다면 보장된 주장 가능성을 지닌다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진리를 보장된 주장 가능성으로 대체한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주장 가능성이 보장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보증이 되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딱 변하지 않는 진리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